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80살이 되었어요. 경기도 외곽, 이름도 생소한 작은 마을에서 벌써 2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서 조용히 텃밭 가꾸고 이웃들과 정 나누며 지내왔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마당에 나가 토마토며 상추며 키우는 채소들에 물을 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옆집 복순이 할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인사하면 함께 막걸리 한 사발씩 나눠 마시고요. 순자야, 오늘도 날씨 좋다. 우리 오후에 뒷산 약초 캐러 갈까? 그래, 복순아. 점심 먹고 가자.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5년 만에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왠지 부자연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가워서 그냥 넘겼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있었다. 들어와라.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루 기둥을 쓰다듬고 마당을 걸으며 한옥의 구조를 유심히 살피더군요. 이상했어.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부엌까지 들어와서 냉장고며 찬장이며 다 열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는 이 집이 좋아. 내 아버지랑 여기서 20년을 살았거든. 저녁을 차려주고 밤 10시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 집 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한 300평? 아니 500평은 될 것 같은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시골이라 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5억은 나오지 않을까? 한옥도 잘 지어진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80이시잖아.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모시는 게 어때?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낮게 웃었어요. 모시긴.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당신도 회사 다니고 나도 바쁜데 어떻게 모셔? 그것도 그렇네. 그럼 집은? 당연히 우리가 정리해야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여기서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잖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게 뭐야? 5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어?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평생 키운 자식이 며느리와 짜고 제 집을 탐낸다니. 분했어. 아니,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붉은색 가죽 서류철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토지 등기부등본들, 지난 50년간 제가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인생이야.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겠지. 자기들이 무시하는 이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서류철을 다시 침대 밑에 밀어넣고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그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웃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많이 먹어라. 서울 가기 전에 실컷 먹고 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 저희랑 서울 구경 가실래요? 좋은 곳 있거든요. 좋은 곳? 요양원 말하는 거겠지.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아들 부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엔 뭘 들고 올까? 요양원 계약서? 아니면 후견인 신청서? 저는 옆집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복순이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고약한 것들, 순자야,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복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복순아,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계획이 있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또 내려갈게요. 어머님 건강검진도 받으시게 해드리려고요. 건강검진? 겉으로는 효자효부인 척 하는구나. 그래, 오너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 거래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30년 전부터 제 땅 거래를 도와준 사람이었죠. 김 사장님, 저 정순자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가진 땅들 시세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우리 마을 뒤쪽 산 말이에요. 아, 그 땅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땅 있잖아요.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로 확정됐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번 주에 공식 발표 나왔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평당 시세가 최소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20년 전 그 땅을 평당 10만 원에 샀었죠. 5,000평을 5천만 원에 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 5,000평에 평당 1,000만 원이면 500억? 김 사장님, 이 이야기 아직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특히 제 가족들한테는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혹시 매각 생각 있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가슴은 복잡했어요. 이 땅이 500억이라고? 며느리가 알면 어떻게 나올까? 아들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요양병원 상담사로 일하는 친구예요. 요양병원 상담사? 이제 대놓고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실버케어 요양병원 상담사 이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온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묻자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실 때를 대비해서 좋은 시설 미리 알아보려고요. 나는 멀쩡한데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타이밍 맞게 대문으로 들어왔어요. 순자야, 오늘 점심 같이. 어머, 손님들이 오셨네? 아,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복순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복순아, 이리 와. 같이 점심 먹자. 저는 일부러 복순이를 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상담사가 팜플렛을 펼쳐 보였어요. 깔끔한 시설 사진들과 함께 요양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죠. 어르신, 저희 시설은 1인실도 있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도 우수해요. 월 이용료는 250만 원 정도입니다. 250만 원? 제 연금이 180만 원인데. 돈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어머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집 팔면 5억이니까 요양원비 정도는 껌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점심을 먹고 상담사가 돌아간 후 복순이도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낮잠을 자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또다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반응이 별로인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설득하면 돼. 일단 내가 이웃들한테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말 조금씩 흘릴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 생각보다 땅이 넓은 것 같아. 등기부등본 좀 떼어볼까? 그래, 내일 주민센터 가서 떼어보자.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뒤쪽 산 땅도 제 명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때가 아니야. 저녁을 먹을 때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 없으세요? 없는데? 아니, 지난번에 전화 통화할 때 같은 말씀 2번 하셨던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었거든요. 복순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순자는 정정해요. 나보다 머리 더 좋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날 밤 복순이가 몰래 제 방으로 왔어요. 순자야, 내 며느리 수상해. 낮에 마을 슈퍼에 가서 사장님한테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고 말하고 다니더라. 뭐? 응. 내가 직접 들었어. 미리 소문 내는 거야. 나중에 요양원 보낼 때 아무도 의심 안 하게. 이 치밀한 것들. 복순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며느리 말 녹음 좀 해줄래? 증거가 필요해.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 핸드폰에 녹음 앱 깔아놨어. 내일부터 시작할게.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주민센터에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러 간 거겠지. 1시간 후 현관문이 와락 열리며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뒤쪽 산 그거 어머님 땅이에요? 드디어 알았구나. 응, 20년 전에 샀지. 그게 지금 개발 예정지라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제 손을 잡더니 말했죠. 어머님, 제가 어제 요양원 이야기한 거 취소할게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서울로 모시고 갈게요. 자,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갑자기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요양원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는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을. 어머님, 서울 집이 넓거든요. 방도 따로 있고 병원도 가깝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제 대답에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밝게 웃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이틀 후 아들 부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죠.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다 사다 드릴게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복순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것들 땅 욕심에 완전히 미쳤네. 복순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는 그날 오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제가 가진 땅들 전체 시세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사장님. 일단 이 마을 뒤쪽 산 5천 평이 현재 감정가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리고 서울 강남 땅 3개는 총 150억, 부산 해운대 쪽 2개는 80억, 제주도 땅들 합쳐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전부 합치면 대략 800억 정도 되십니다, 사장님.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800억이라고?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연금 180만 원으로 생활했죠. 옷도 시장에서 싸게 사 입고 밥도 직접 해 먹고.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신문을 매일 읽고 개발 계획을 체크하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헐값에 땅을 샀죠. 남편도 몰랐어. 아들도 몰랐고. 김 사장님, 혹시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믿을 만한 분으로요. 아, 제 대학 동기가 변호사인데 아주 유능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틀 후, 저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 사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산 정리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붉은색 서류철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어르신 명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변호사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녹음 파일 있습니다. 복순이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요양원 계획을 짜는 대화였죠.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유언장을 공증받으시고 필요하면 신탁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드님이 후견인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그날 저녁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장님이 마을회관 앞에서 저를 급히 불렀어요.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을 전체가 관광단지 개발구역에 포함됐대요. 시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이장님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마을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보상금이 엄청날 거래요. 평당 최소 1,000만 원은 넘는데요.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박이네. 우리 집 땅이 100평인데 10억이라고? 나도 땅 좀 사둘 걸 그랬네. 모두가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 있었죠. 복순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순자야, 내 땅이 제일 크잖아.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글쎄, 계산은 안 해봤어.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죠. 500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어머님 땅이 개발 구역이래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응, 들었어. 어머님,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와.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복순이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기다려야지.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순자야, 너 그 땅 정말 팔 거야?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뒷산. 그곳이 바로 500억짜리 땅이었죠. 팔긴 팔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며느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오늘 오후에 대학병원 가실 수 있죠? 갑자기 건강검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왜 갑자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밀 검사 한번 받으셔야죠. 거짓말이었어요. 제 정신 상태를 체크하려는 거겠죠. 치매나 판단 능력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으려고. 그래야 후견인 신청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검진 받고 올게.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빛. 하지만 틀렸어. 진짜 계획은 따로 있어. 저는 가방 속에 변호사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야. 병원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80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십니다.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우수하시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 정도는 정상 노화 범위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병원을 나오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나는 이 동네가 좋아. 복순이도 있고 이웃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됐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복순이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멀쩡하다더라. 다행이네. 복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복순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마을 여관에서 묵는다며 나갔어요. 하지만 복순이가 급히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내 며느리 여관 주인한테 이상한 말하고 다니더라. 무슨 말?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밤에 헤매고 다닌다고. 또 거짓말을 퍼뜨리는구나. 복순아, 그 말 들은 사람들 명단 좀 만들어줄래? 왜? 나중에 필요할 거야. 이틀 후 며느리 부부가 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2사람이 더 왔어요. 어머님, 제 친구들이에요. 인사드려요. 한 명은 요양병원 원장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라고 했어요. 이제 대놓고 압박하는구나. 어르신,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시죠? 관리도 힘드시고.
요양병원 원장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희 병원은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1인실도 있고 정원도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팜플렛을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순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자야, 우리 오늘 약초 캐러. 어머, 또 손님들이? 복순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같이 차나 마시자. 저는 복순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인데 혹시 둘이서. 괜찮아. 복순이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함께 살았어. 제 말에 며느리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요양병원 원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요양병원이 정말 좋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복순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순자는 여기 이웃들이랑 매일 만나는데요.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고 저녁에는 화투도 치고. 친구들 천지인데 무슨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래도 전문적인 케어는 다르죠. 순자가 아픈 데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왜 병원에 가두려고 해요? 복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복순이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남이 끼어드세요? 나는 순자랑 20년 산 사람이야. 당신들은 5년에 한 번 오면서 무슨 걱정이야? 복순이가 맞받아쳤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요양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는 눈치를 보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나가고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부부 그리고 복순이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어요. 일단 상담 차원에서 작성해 봤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만약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때는 젊으셨잖아요. 이제 80세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순이가 제 옆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내가 지킨다. 매일 보고 있고 밤에도 바로 옆집인데 무슨 걱정이야? 아줌마는 좀 빠져주시겠어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가족? 5년 만에 와서 무슨 가족? 복순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가진 그 땅, 지금 팔아야 해요. 개발 소식 나오면 세금 폭탄 맞아요. 세금은 내가 낼 거야. 얼마나 나올 줄 아세요? 수십억이에요. 어머님 혼자 감당 못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땅 팔아서 어머님은 좋은 요양원 가시고 남은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아,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저는 복순이를 쳐다봤어요. 복순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녹음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며느리,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이 판단력이 있으세요? 80세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긴. 500억을 그냥 둬? 당신 아버지 돈이잖아. 며느리가 실수했어요. 아직 제가 얼마나 가진지 말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500억인 줄 알았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등기부등본 떼어봤지?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어요. 너도 나가. 2번 다시 오지 마.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진심? 500억 걱정이지. 내 걱정 아니잖아. 복순이가 일어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며느리 부부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떠나면서 며느리가 뒤돌아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복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복순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가족 아니야. 복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된 밤이었어요. 며느리 부부를 쫓아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택배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서류였어요. 뜯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후견인 심판 청구서. 아들이 저를 피후견인으로 만들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거였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정순자 80세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청구인 김민수 아들과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판단 능력 저하라고? 저는 당장 복순이를 불렀어요. 복순아, 이것 봐. 복순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 나쁜 것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 일단 변호사한테 연락해야겠어.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법원에서 감정을 받게 될 겁니다. 어르신의 정신 상태와 판단 능력을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은 병원 검진에서 정상 판정 받으셨죠? 네, 일주일 전에요. 완벽합니다. 그 기록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마을 사람들 중에 증인 서줄 분 있으세요? 네, 많아요. 좋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순이와 함께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뭐? 그 못된 자식이 그런 짓을? 이장님, 제가 정상이라는 증인 진술서 좀 써주시겠어요? 당연하지. 순자 씨가 얼마나 정정한데. 이장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10명이 넘게 증인 진술서를 써줬어요. 순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 가꾸고 회계도 정확히 하고 우리보다 머리 더 좋아요. 한 번도 헷갈리거나 이상한 행동 본 적 없어요. 모두가 저를 위해 증언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며느리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뭔가 물어보고 다녔어요. 복순이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30분 후 복순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순자야, 내 며느리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돈 주고 거짓 증언 사라고 다녀. 뭐라고? 슈퍼 사장님한테 100만 원 주면서 시어머니가 깜빡깜빡한다고 진술서 써달래. 사장님이 뭐래? 당연히 거절했지. 그리고 나한테 바로 알려줬어. 며느리는 여관 주인, 약국 주인, 심지어 버스 기사까지 찾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저 며느리 진짜 나쁜 사람이네. 500억 때문에 미쳤나 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복순이가 막아섰거든요. 여기 왜 왔어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어머니는 안 보고 싶대요. 돌아가요. 며느리가 대문 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방 안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도 살아야죠. 빚도 많고 아이 학비도 있고.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연봉이 억대였거든요. 어머님 땅만 조금 팔아주시면 돼요. 다는 아니고 조금만요. 결국 본심이 나왔어. 복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안 가면. 며느리는 결국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돌아가면서 독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복순이도 증인으로 함께 왔고요. 법정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정순자 씨,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죠? 윤채성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65. 저는 정확하게 답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 쪽 변호사를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인지 능력은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아들 쪽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며느리가 작성한 관찰 일지였어요. 10월 1일 같은 질문 5번 반복함. 10월 5일 가습을 끄는 것 잊음. 10월 10일 이웃에게 집 못 찾겠다고 함.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있습니까? 네, 마을 이장님과 이웃 주민 10명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모든 증인이 피청구인이 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네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어머니는 80세입니다. 그 나이에 800억 재산을 혼자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800억이요? 네. 어머니가 가진 땅들이 전부 800억 정도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재산 때문에 후견인 신청을 하신 거군요. 아, 아닙니다.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정순자 씨, 혹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네. 50년 동안 제가 직접 부동산 투자해서 모은 돈입니다. 신문도 매일 읽고 시세도 체크하고 계약서도 제가 직접 검토합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셨나요? 네, 여기 계십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정순자 씨의 병원 검진 기록도 모두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번 후견인 심판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재산 목적으로 보입니다. 쾅! 판사가 마지막으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저는 복순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복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법적으로도 끝났어. 그날 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반겼어요. 순자 씨 이겼대요. 축하해요.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 독했거든요. 뭔가 더 큰 일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이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으,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겨우 바닥에 내려섰지만 휘청거렸죠. 핸드폰을 찾아 복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나 좀 이상해. 뭐, 순자야, 지금 간다. 5분 후 복순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119 불러야겠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겠어요. 선생님, 위험한가요? 복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80세 고령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법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나 봐.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이틀째 되던 날 복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순자야, 너희 아들이 마을에 왔어. 뭐?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랑 사회복지사를 데리고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에? 응. 지금 마을 사람들 만나서 뭔가 조사하고 있어. 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아. 이걸 기회로 삼으려는 거구나. 복순아, 당장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벌써 했어. 오늘 오후에 온대. 오후 2시쯤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제 입원이요? 네. 어르신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근거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요양원 강제 입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집요하게 추진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날 저녁 아들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요양원 원장까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아들이 걱정하는 척 다가왔어요. 나가.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여기 정신과 선생님이 계세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수면은 어떠세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 없으세요? 없어요. 가족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하죠. 자식이 재산 노리면서 요양원 보내려 하니까. 제 대답에 의사가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재산을? 법정에서 800억 얘기한 거 녹음 다 돼 있어. 아들이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쓰러지셨잖아요. 다음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스트레스 때문이야. 어머니,
요양원 원장이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24시간 간호 시스템이. 복순이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나가요. 환자 쉬어야 한다고. 아줌마는 왜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보호자야. 순자가 날 보호자로 지정했어. 복순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병원 보호자 지정 문자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어머님 재산 노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어. 복순이가 맞받아쳤습니다.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안 나가시면. 결국 아들 일행은 병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문 앞에서 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각오하고 갑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도 각오하고 갑니다.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아침 복순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내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 상대로 소송 걸었어. 뭐? 너를 정신적으로 조종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서류를 보니 며느리가 복순이를 상대로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교사 혐의로 고소한 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정신과 소견서를 받아왔대. 어느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정신과. 며느리랑 아는 의사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가려는구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진정하세요. 거짓 고소는 나중에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걱정돼요. 제가 복순 씨 변호도 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피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키운 자식이 80살 늙은 어미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다니. 그날 밤 가슴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응급 조치를 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러다 정말 위험합니다. 복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야, 제발. 포기하자. 건강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지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복순아,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아니야.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우는 것처럼. 이게 가장 어두운 밤이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걸. 침대 옆 서랍에서 붉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50년 인생이 담긴 이 서류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복순이를 보며 말했어요. 복순아, 변호사한테 전화해줘. 내일 퇴원할 거야. 뭐? 의사가 일주일 더 있으래잖아. 괜찮아.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거야. 복순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끝까지 함께 하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이틀 후 저는 강제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르신, 정말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낼 일이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마을 회관 빌려줄 수 있어요? 가능한데. 왜요?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아들, 며느리, 마을 사람들,
전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거군요. 사흘 후 토요일 오후 2시,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 복순이, 그리고 제 변호사,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재산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오세요. 며느리는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죠. 어머님, 무슨 발표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앉아. 회관이 꽉 찼습니다. 마을 사람 50명 넘게 모였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붉은색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모신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마을에서 20년을 살았고요. 며느리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붉은색 서류철을 펼쳤어요. 이 안에 제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서울 강남 땅 500평, 평당 3만 원에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지금은 평당 3천만 원입니다. 150억이 됐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1988년 부산 해운대 땅 1000평, 평당 50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평당 8천만 원, 80억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천천히 모든 토지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제주도 땅 5개, 70억. 대전 땅 2개, 30억. 그리고 이 마을 뒤쪽 산 5,000평. 며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전 평당 10만 원에 샀습니다. 5천만 원이었죠. 지금은 평당 1천만 원, 500억입니다. 회관이 술렁거렸어요. 전부 합치면 800억이 넘습니다. 이장님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50년 동안 신문을 읽고 개발 계획을 체크하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몰랐어요. 아들도 몰랐고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와 아들이 이 재산을 노렸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 복순이가 노트북을 켰어요.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 팔면 5억은 나오겠지?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정리하면 돼. 500억을 그냥 둬? 당신 아버지 돈이잖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어요. 어머니가 판단력이 있으세요? 80세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치매라고 하면 의사들도 믿는다니까. 세 번째 녹음. 마을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주고 거짓 증언 받자.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슈퍼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도 100만 원 주겠다고 했지. 순자 씨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증언하라면서. 약국 주인도 일어섰어요. 나한테도 같은 제안했어. 거절했지만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습니다. 후견인 신청까지 했죠. 변호사가 법원 판결문을 펼쳤어요.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는 복순이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복순이가 고소장을 들어보였어요.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교사라고.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복순이가 얼마나 순자를 잘 돌봤는데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돌봤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80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는데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하고 증인 매수하고 요양원에 가두려 했는데 아들이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는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내 재산만 사랑했지.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순자 씨는 어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제 모든 재산 800억은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 씨에게 100억을 증여합니다. 복순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순자야. 그리고 이 마을 발전 기금으로 500억을 기부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나머지 200억은 전국 노인 학대 방지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 돈이에요. 너희 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푼도 너희가 번 게 없어. 전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하지만 아들 상속권이 상속포기 각서받았어. 너희가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할 때 서명했잖아.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들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죠.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절망했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복순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가족은 20년 동안 옆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회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장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멋지십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 부부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복순이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 이겼어. 순자야. 복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회관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오히려 후회할 사람은 너희야. 그날 저녁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500억 기금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거든요. 복순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야, 나는 100억 그런 거 필요 없어. 받아. 20년 동안 날 돌본 대가야. 하지만, 그리고 내가 받아야 사람들이 알아.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편안한 밤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일은 순식간에 전국 뉴스가 됐어요. 80세 할머니 50년간 모은 800억 재산. 탐욕스러운 자식 대신 이웃에게.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궁금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복순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이혼했대요. 아들이 재산을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견디지 못했다고.
아들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다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복순이가 급히 달려왔어요. 순자야, 마을 복지관 완공됐대. 오늘 개관식이래. 500억 기금으로 마을의 최첨단 복지관이 세워졌습니다. 노인주간 보호센터, 건강검진실, 문화센터까지 갖춘 3층 건물이었어요. 오후 2시 개관식에 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순자 할머니 기부복지관.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지관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 건강검진 장비,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순자야, 여기 봐. 복순이가 2층 문화센터를 가리켰어요. 벽면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 옆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눈물이 났어요. 복순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순자야. 우리 행복한 거야. 알아. 고마워, 복순아. 개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자야, 100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무서워. 은행에 넣어도 이자만으로도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순자야, 너는 200억 남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필요한 곳에 조금씩 쓰고. 집에 도착했어요. 20년을 살았던 이한옥. 이제는 정말 제 집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잘했죠?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좋은 곳에 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펼쳐 읽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혜진이랑도 이혼했어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80년 키워주신 분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만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복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 편지야? 응.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지켜볼 거야.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 만날 거야? 아직은. 아니야. 너무 아파.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났고 젊은 사람들도 문화센터를 이용하러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어요. 노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을 사셨어요? 신문을 읽었어. 매일 50년 동안. 비결이 뭐예요? 인내야. 그리고 타이밍. 젊은 사람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어느 날 복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 한번 가보자.
너도 제주도 땅 있잖아. 좋아. 가자. 일주일 후 복순이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80세에 처음 가보는 제주도였어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복순아, 우리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 순자야. 우리 행복한 거야.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작은 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언젠가 어머니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서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민수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진심 같았습니다. 복순이에게 보여줬어요. 순자야, 아들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만나볼래?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시간이 약이니까. 그날 밤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80년 인생.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배신도 그리고 진짜 사랑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어요. 복순이가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너 덕분에 행복해. 복순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자. 당연하지.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 진짜 가족은 20년 동안 옆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어요. 저는 복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 진짜 제 삶을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떳떳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은 모든 것을 잃게 하지만 진심은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